북한에서 20년 넘게 평양의학대학병원 주임의사로 일했던 한 의사가 있습니다. 당원이고 특권층이고 누구보다 체제에 충성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2016년 핵실험 이후 그의 병원에 충격적인 지시가 내려옵니다. 병원 예산을 대폭 줄이고 핵무기 개발에 자원을 집중하라. 과연 이 의사는 왜 평양의 모든 특권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탈북을 결심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는 평양의학대학병원 내과 주임의사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의사라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의학부를 나와야 하고 성분도 좋아야 하죠. 저희 아버지가 6.25 때 참전하신 공훈이 있어서 저는 평양에서 태어나 평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는 그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랐습니다. 2015년 제가 44살 되던 해였습니다. 아침 7시면 병원에 출근해서 하얀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면 간호사들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환자들은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20회 넘게 이 병원에서 일했으니 평양 간부들 가족은 거의 다 제 손을 거쳐갔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당시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병원이 북한 최고다. 우리 의료 수준이 남조선보다 낫다는 선전을 저도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도 이미 조금씩 이상한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의약품 공급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 의사 될 때만 해도, 그러니까 90년대 초반만 해도 소련에서 약이 들어왔고 중국에서도 물자가 왔습니다. 병원 약국에 가면 항생제도 있고 진통제도 있고 링거액도 넉넉했어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0년 넘어서는 절약하라, 아껴 쓰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특권층 병원에서 일했으니까 그나마 나았습니다. 간부 가족들 오면 어떻게든 약을 구해서 처방했어요. 하지만 지방 병원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의대 동기들이 함경도나 자강도에 배치받아서 일하는데 전화로 하소연하는 걸 들으면 참 안타까웠습니다. 형님, 여기는 소독약도 없어요. 페니실린 한 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환자들이 그냥 죽어나가는데 손 놓고 봐야 합니다. 그래도 저는 평양에 있으니까 괜찮다고, 우리 병원은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병원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쌀밥에 된장국이 나왔어요. 지방에선 옥수수밥도 못 먹는다는데 말입니다. 저녁에 퇴근하면 모란봉구역 의료인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비좁긴 해도 방 2개에 부엌 하나 있는 집이었어요. 아내는 약사였고 아들은 군대 갔고 딸은 의대 3학년이었습니다. 딸아이를 보면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고 눈을 빛내던 모습이 저랑 똑같았거든요. 아버지처럼 훌륭한 의사가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딸을 보면 뿌듯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아이의 미래가, 북한 의료의 미래가 얼마나 암담한지를요. 매주 토요일 오전엔 당 생활총화가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모여서 위대하신 원수님 말씀을 학습하고 자아 비판을 했습니다. 제가 환자를 대할 때 친절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주의 의료 정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이었죠. 저는 모범 당원이었으니까 비판받을 일도 없었고 오히려 남을 비판하는 쪽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일요일은 쉬는 날이었지만 정말 쉬는 건 아니었어요. 한 달에 한두 번은 인민반 봉사라고 해서 동네 청소를 나가야 했습니다. 계단 청소하고 골목길 쓸고 김일성 동상 있는 곳 가서 풀도 뽑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요일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쉬고 싶다고 쉴 수 없어요. 당에서 부르면 나가야 하고 동원령 떨어지면 따라야 합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평양에 산다는 것, 의사라는 직업, 당원이라는 신분, 이 모든 게 특권이었으니까요. 저는 체제에 충성했고 체제는 저를 보호해줬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뭔가 톱니다. 바퀴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를 보는데 처방할 약이 없을 때가 점점 많아졌어요. 선생님, 이 약 언제 들어와요? 라고 물으면 저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약국에 가도 빈 손밥만 보였고 약사인 아내도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거고 곧 나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이미 평양의 하늘 아래에는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먹구름의 정체를 저는 곧 알게 됩니다.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2016년 9월 초 함경북도 길주에서 5번째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평양 전체가 떠들썩했어요.
위대한 성과,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승리, 텔레비전에서는 아나운서가 목청껏 외쳤고 거리마다 축하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병원에서도 축하 모임이 있었습니다. 다들 박수치고 만세를 불렀는데 저도 따라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핵무기가 저희 의사들에게, 환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주일 후 병원 원장실에 불려갔습니다. 원장님은 60이 넘은 분인데 소련 유학 다녀오신 실력 있는 의사셨습니다. 그분이 책상 앞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계셨어요. 북한에서는 간부들이 사무실에서 담배 피우는 게 흔한 일입니다. 철수 동무 안깨라고 하시더군요. 그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번에 당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왔네. 병원 예산을 대폭 줄이라고 말이야. 원장님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산을 줄인다고요? 그럼 의약품은 어떻게 합니까? 원장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핵무기 개발에 모든 자원을 집중해야 한대. 병원은 절약하고 또 절약하래.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병원이라는 데가 절약으로 되는 곳이 아니잖아요. 환자가 아프면 약을 써야 하고 수술하려면 마취제가 필요하고 소독도 해야 하고. 그런데 예산을 줄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원장님, 그럼 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약이 부족한데.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원장님이 손을 저으셨습니다. 자네나 나나 당이 결정에 따라야 하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나. 핵무기가 있어야 나라가 안전하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원장님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병원 예산이 줄어든대. 앞으로 약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거야. 아내는 약사니까 제 말을 단번에 이해했어요. 그럼 환자들은요? 글쎄, 모르겠어. 어떻게든 해야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신청하면 재고 없음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항생제, 진통제, 심지어 링거액까지 바닥났습니다. 제가 주임의사니까 약국장한테 물어봤죠. 동무약이 왜 이렇게 안 들어오나? 약국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답답합니다. 중앙에서 배급이 끊겼어요. 이제는 우리가 알아서 구해야 한답니다. 알아서 구하라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의사가 장마당에 가서 밀수약을 사와야 한다는 겁니까? 하지만 현실이 그랬습니다. 동료 의사들은 하나둘 장마당에 연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 몰래 들어온 약을 비싼 값에 사다가 환자한테 쓰는 겁니다. 물론 돈 있는 환자들한테만 가능한 일이었죠. 어느 날 폐렴 걸린 아이가 왔습니다. 8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였는데 기침을 심하게 하고 숨도 가빴어요. 청진기를 대보니 폐에 물이 찼습니다. 항생제 주사 맞아야 합니다. 제가 처방전을 쓰는데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선생님, 항생제가 없는데요. 없다니요? 폐렴은 항생제 없이는 못 고칩니다. 아이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았어요. 선생님, 제발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의사가 환자 앞에서 약이 없어서 못 고친다고 말해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결국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약 장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항생제 좀 구할 수 있나? 있긴 한데요. 중국산인데 비쌉니다. 미화 30달러는 줘야 해요. 30달러면 북한 돈으로 20만 원이 넘습니다. 보통 사람 월급의 몇 배입니다. 아이 어머니한테 물어보니 그런 돈이 없다고 했어요. 저는 제 돈으로 그 약을 샀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물었습니다. 우리 돈이 얼마나 남았어요? 많지 않아.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이 없어서 발을 절단해야 했고 맹장염 환자는 마취제가 없어서 수술을 못 받았습니다. 고혈압 약, 심장약, 기본적인 약들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21세기에 수도 평양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핵무기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큰지. 그 돈이면 전국 병원에 약을 공급하고도 남을 텐데 왜 사람 살리는 데는 쓰지 않는 걸까요? 텔레비전에서는 핵보유국이라고 자랑하는데 정작 국민들은 약 하나 없어서 죽어가는 겁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대동강 다리를 건너는데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평양이 참 좋은 도시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이 아름다운 도시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약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의사입니다. 사람 살리는 게 제 직업인데 제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날 저녁 딸아이가 의학 교과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 항생제 종류 외워야 해요. 저는 딸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의사가 돼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약도 없는 병원에서 환자도 못 살리는 의사가 돼서 무슨 소용입니까?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지기 시작한 게 20년 넘게 믿어온 체제, 충성해온 당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고 환자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를 살릴 수 없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2017년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평양도 영하 20도까지 내려갔고 병원 난방도 제대로 안 됐어요. 석탄 배급이 줄어서 보일러를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돌렸거든요. 환자들이 이불을 뒤집어쓰고 떨고 있는데 저희도 가운 위에 점퍼를 입고 진료를 받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6.25 때 겪은 게 이랬을까요? 평양 한복판에서 이런 꼴을 당하다니. 그해 겨울 제 인생에서 가장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양 시내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이 입원하셨어요. 75살이셨는데 심장이 안 좋으셨습니다. 심부전증이라고 심장약 먹으면 괜찮은 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심장약이 없다는 겁니다. 선생님, 약 좀 구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할머니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는데 공장 노동자라고 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이 나라를 위해 평생 일했습니다. 6.25 때도 농촌 동원 나가고 전기 없을 때도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보낼 순 없습니다. 저는 그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최선이 무슨 소용이었습니까? 병원 약국에는 심장약이 없었고 장마당에서도 구할 수 없었어요. 중국 밀수품도 그때는 다 동났습니다. 유엔 제재가 강화되면서 중국에서도 물건이 안 들어왔거든요. 사흘을 버티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제 손을 붙잡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라고 하시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고맙다니요, 제가 뭘 했다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지켜만 봤습니다. 할머니 아들이 시신을 모시고 나가면서 저를 돌아봤는데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원망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그냥 텅 빈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북한에서는 의사가 술 마시는 게 흔한 일이 아닌데 그날은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환자가 죽었어. 약이 없어서요. 응. 아내도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비슷한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2~3명씩 환자가 죽었어요. 고칠 수 있는 병인데 약만 있으면 살릴 수 있는데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저는 의사가 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무력한 적은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동료 의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철수야, 우리가 의사야, 장의사야? 환자 치료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확인만 하잖아. 저는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친구 말이 맞았으니까요. 우리는 의사 흉내만 내고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 입고 청진기 목에 걸고 하지만 정작 환자는 살리지 못하는. 텔레비전을 켜면 또 핵무기 이야기였습니다. 대륙 간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 수소폭탄 개발 완성, 아나운서가 신이 나서 떠들어댔어요. 그런데 그걸 보는 제 마음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미사일 쏘아 올리는 돈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핵무기 한 개 만드는 돈이면 전국 병원에 약을 가득 채울 수 있는데. 어느 날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의사가 되면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가 돼도 사람을 못 살린다고 말해야 할까요? 약이 없어서 환자들이 죽어간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빠도 잘 모르겠구나.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딸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의사가 사람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는데. 상황이 어려워서 말이야. 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저는 그 눈빛을 봤습니다. 아이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나라가 잘못됐다는 걸. 그 무렵 저희 어머니가 편찮으셨습니다. 79살이신데 당뇨가 있으셨어요. 인슐린이 필요한데 당연히 구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의사이고 제 어머니조차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저는 알았어요. 어머니도 포기하고 계신다는 걸. 엄마, 제가 어떻게든 약을 구해볼게요. 제가 말씀드리자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들아, 괜찮다.
엄마는 이만큼 살았으면 됐어. 너나 내 가족 잘 챙겨라.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의사인데 어머니 약 한 알 구해드리지 못하다니. 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인슐린을 구했습니다. 제 월급 3개월치를 주고 중국산 인슐린을 샀어요. 그 돈이면 쌀 200kg을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문제는 그 약도 한 달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달 뒤에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밤에 잠을 자다가 악몽을 꿨습니다. 환자들이 제 앞에 줄지어 서 있는데 다들 선생님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어요. 하지만 저는 손에 아무것도 쥐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약도 없고 주사기도 없고 그냥 빈손이었습니다. 환자들이 하나씩 쓰러지는데 저는 그냥 바라만 봤습니다. 깨어나서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말했어요. 당신 요즘 잠꼬대가 심해요. 계속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누구한테 사과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제가 살리지 못한 환자들한테, 제가 지키지 못한 의사로서의 양심한테 사과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해 겨울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제대로 된 의사로 살 수 없다고. 특히 제 딸만큼은 이런 의사가 되게 할 수 없다고. 약도 없이 환자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하는 의사, 그런 의사로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2018년 봄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의대 졸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보통은 기쁜 일이죠. 자식이 대학을 졸업한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걱정만 앞섰어요. 이 아이가 졸업하면 어디로 배치받을까? 어떤 병원에서 일하게 될까? 어느 날 병원의 보건성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올해 졸업생 배치 계획이었어요. 저희 딸도 거기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배치지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함경북도 무산군 인민병원. 중국 국경 근처 산골 오지였습니다. 저는 바로 보건성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딸이 평양에서 나고 자랐는데 산골로 보낼 겁니까? 담당자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동무도 의사 아닙니까? 지방의 의사가 더 필요한 거 모릅니까? 당이 결정을 따라야지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 말이 맞았어요. 지방의 의사가 부족한 건 사실이니까. 하지만 제 딸을 그곳에 보낼 순 없었습니다. 무산이 어떤 곳인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의대 동기 하나가 거기서 일하는데 한 번은 전화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님, 여기는 병원이 아니라 대기실입니다. 환자들이 죽을 날만 기다리는 곳이에요. 그날 저녁 딸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어떻게든 해볼게. 평양에 남을 수 있게 해줄게. 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괜찮아요. 저도 각오는 했어요. 의사라면 어디든 가야죠. 24살밖에 안 된 아이가 무슨 각오를 합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무산에 있는 동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거기 병원 사정이 어때? 친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말도 마. 약은 하나도 없고 기계는 다 고장났고 겨울엔 난방도 안 돼. 환자들이 동상 걸려와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절단 수술하는 것밖에.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고맙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딸을 그런 곳에 보낼 순 없었어요. 아직 24살 이제 막 의사가 되는 아이를 그 지옥 같은 곳에 보낼 순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할까?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여기선 답이 없어요. 딸아이 평생이 불행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곳을 떠나야 해요. 탈북. 그 단어를 입 밖에 내는 순간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평양 특권층이었어요. 당원이고 주임이사고 아버지의 공훈으로 평양에서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조국을 배신한다. 하지만 이건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엄마는 어떡하지? 제가 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79살이셨어요. 건강도 안 좋으시고 먼 길을 떠날 수 없으셨습니다.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모시고 갈 수 없을 거예요. 어머니가 그 험한 길을 견디실 수 없어요. 그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가야 한다니. 6.25 때 참전하신 아버지의 공로로 평양에서 살게 된 우리 가족, 그 은혜를 저버리는 건가?
하지만 저는 결심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택할 것인가, 딸의 미래를 택할 것인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어머니 얼굴이 떠오르고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약 없이 죽어가던 모습, 무산 병원의 참혹한 상황, 모든 게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만수대 언덕을 지나갔습니다. 거기엔 김일성 동상이 서 있고 사람들이 꽃을 바치고 있었어요. 저도 수없이 거기 가서 경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 동상을 보는데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 사람들이 만든 체제 때문에 제 환자들이 죽고 제 딸이 고통받아야 한다니. 그날 결심했습니다. 나가겠다고. 이 나라를 떠나겠다고. 딸만이라도 제대로 된 의사로 만들겠다고. 중국에서 일할 때 알게 된 조선족 사람들이 있었어요. 혹시 그분들을 통하면 길이 있지 않을까?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가자.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아내가 울었습니다. 아들은요? 어머니는요? 미안해. 나중에 데려올게. 일단 우리 셋이라도 살아남아야 해. 아들은 그때 군대에 있었습니다. 함경남도 어딘가에서 복무 중이었는데 연락할 방법도 없었어요. 설령 연락한다 해도 아들을 데리고 나갈 순 없었습니다. 군인이 탈영하면 총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4명이 함께 움직이면 발각될 위험이 너무 컸어요. 어머니께는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대신 거짓말을 했어요. 엄마, 제가 중국 연변병원에 파견 가게 됐어요. 1년 정도 갔다 올게요. 어머니가 기뻐하셨습니다. 그래, 좋은 기회구나. 거기 가서 많이 배워오너라. 나는 걱정 마라. 그 거짓말을 하면서 저는 울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불효자식이 어머니를 속이고 어머니를 두고 떠납니다. 하지만 이것밖엔 방법이 없었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국경을 넘을 순 없었고 진실을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말리실 게 뻔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돈을 모았고 연주를 찾았어요. 중국에서 알던 조선족 지인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했습니다. 혹시 그쪽으로 갈 방법이 있을까요? 그분이 알아듣고 답했습니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어요. 1년치 월급을 모았고 집에 있던 귀중품을 팔았습니다. 아내도 약국에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약들을 조금씩 모았어요. 그게 우리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평양에서 20년 넘게 일해서 모은 게 고작 이것뿐이었습니다. 딸에게는 출발 일주일 전에 말했습니다. 우리 나갈 거야. 너를 제대로 된 곳에서 의사로 만들어 줄게. 딸이 놀라서 물었어요. 아빠 진짜예요? 할머니는요? 오빠는요? 나중에 데려올게. 일단 우리가 안전하게 정착해야 그분들도 도울 수 있어. 그 일주일은 평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두려웠어요. 혹시 발각되는 건 아닐까, 누가 알아채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왔고 딸의 미래가 걸려 있었으니까요. 2018년 4월 26날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보름달이 뜨는 날이었어요. 보통 탈북자들은 어두운 밤을 택하는데 저희는 오히려 달이 밝은 날을 골랐습니다. 브로커가 그러더군요. 너무 어두우면 국경경비대가 더 예민해집니다. 차라리 보름달 밤에 여행객인 척하는 게 나아요. 평양에서 신의주까지는 기차로 5시간쯤 걸렸습니다. 저희는 의료 파견이라는 명목으로 여행 증명서를 만들었어요. 제가 주임이사니까 그 정도 서류는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아내와 딸은 말이 없었습니다. 다들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딸아이가 작은 소리로 물었어요. 아빠, 할머니한테 연락 안 해도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전화하는 순간 추적당해. 나중에 다 설명할게. 신의주역에 내렸을 때는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역 앞에서 브로커를 만나기로 했어요. 조선족 아저씨였는데 4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시죠? 따라오십시오. 그 사람은 앞서 걸어가고 저희는 뒤를 따랐습니다. 신의주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갔습니다. 농촌 마을을 지나 강변으로 향했어요.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압록강, 그 강 하나를 건너면 중국입니다. 그런데 그 강이 그날 밤은 너무나 넓어 보였어요. 마치 바다처럼. 브로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완전히 조용히 하셔야 합니다. 소리 내면 끝입니다.
쿡 경경비대가 순찰 도는데 저들이 총을 쏩니다. 그 말에 딸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딸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강변에는 작은 배가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낡은 배였는데 3명이 타기엔 위태로워 보였어요. 탈 수 있겠어요? 제가 물으니 브로커가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물이 얕아요. 강 중간까지만 가면 됩니다. 11시가 넘어 출발했습니다. 브로커가 노를 저었고 저희는 배 바닥에 웅크리고 앉았어요. 4월 밤이라 추웠습니다. 강물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뼈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아내가 떨고 있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강을 건너는 동안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노 젓는 소리만 물속에서 철벅거렸고 달빛이 물결에 반짝였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저희는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브로커가 급히 손짓했습니다. 엎드리세요. 순찰대입니다. 저희는 배 바닥에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딸아이가 숨소리조차 죽이려고 애썼습니다. 순찰대의 손전등 불빛이 강 위를 후었습니다. 제 머리 위로 불빛이 지나갔어요. 저는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떨림이 느껴졌고 딸이 제 팔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그 순간이 평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물에서 건진 풀을 배 위에 덮었습니다. 저희를 가리려는 거였어요. 순찰대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거기 뭐 있냐? 한 경비병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버지한테 기도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딸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아무것도 없는데요. 다른 경비병이 대답했습니다.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밤마다 이러면 몸이 나만하겠어. 그래도 확인은 해야지. 경비병들이 강변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저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갔습니다. 다시 가죠. 노를 저어 다시 나아갔어요. 강 중간쯤 왔을 때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 내리셔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서 가야 해요. 물이 무릎까지 차는데 참으십시오. 4월 밤의 강물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비명을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딸아이가 물에 들어서며 비틀거렸는데 제가 얼른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있어.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아내의 손을 잡고 그렇게 강물을 걸어서 건넜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다리에 감각이 없어졌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저 건너편이 자유이고 딸의 미래였으니까요. 드디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강둑에 올라서는 순간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내와 딸도 땅에 주저앉아서 헐떡였어요. 우리는 해냈습니다.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기도 중국 공안이 단속합니다. 빨리 가야 해요. 저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젖은 옷 그대로 얼어붙은 몸으로 걸었어요. 브로커가 안내한 곳은 작은 농가였습니다. 조선족 할머니가 사는 집이었는데 그분이 저희를 맞아 주었어요. 어서 오세요.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할머니가 마른 옷과 뜨거운 국수를 내왔습니다. 같은 핏줄이라고 탈북자를 도와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북한 땅이 아닌 곳에서 잤습니다. 딸아이가 제 옆에서 잠들었는데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제대로 한 건지 이 선택이 맞는 건지. 하지만 뒤돌아볼 순 없었습니다. 이미 강을 건넜고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이제 저희는 탈북자입니다. 조국을 버린 배신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딸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창밖을 보니 별이 많이 떠 있었습니다. 평양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었어요. 전기가 부족해서 평양은 밤에도 어둡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았습니다. 자유의 하늘은 이렇게 밝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 땅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희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작은 마을에 숨어 있었어요. 브로커가 알려준 곳이었는데 탈북자들을 잠시 숨겨주는 안가였습니다. 방 한 칸에 저희 가족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탈북자 2가족도 함께 있었어요.
한 가족은 함경도에서 온 모자였습니다. 어머니가 40쯤 돼 보였고 딸이 16살쯤이었어요. 남편은 북에서 아사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가족은 양강도에서 온 부부였는데 둘 다 50대였어요. 저희는 서로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알면 안 되는 거였어요. 혹시 누가 잡혀가면 다른 사람을 팔 수 있으니까. 낮에는 방 안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안 됐어요. 중국 공안이 단속을 다닌다고 했습니다. 탈북자를 발견하면 북으로 강제 송환시킨다고요. 송환되면 정치범 수용 소행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용히 숨죽이며 지냈습니다. 딸아이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며 말했어요. 아빠, 저기 사람들 자유롭게 다니네요. 우리도 나가고 싶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은 안 돼. 조금만 참자. 한국 가면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어.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브로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가는 루트가 막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단속을 강화해서 당분간 못 갑니다. 기다리셔야 해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냐고 물으니 적어도 2~3달은 걸린다고 했습니다. 2~3달이요? 저희는 이 좁은 방에서 2~3달을 숨어 지내야 한다는 겁니까? 아내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어요. 여보, 우리 돈이 얼마나 남았어요? 저도 계산해 봤습니다. 브로커한테 준 돈, 숙박비, 식비를 빼면 1달 정도밖에 못 버틸 것 같았어요. 일을 해야 할 것 같아. 제가 말하자 아내가 놀랐습니다. 일을요? 신분증도 없는데 어떡해요? 불법이라도 해야지. 돈이 떨어지면 우리 다 죽어. 저는 브로커에게 연락해서 일자리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조선족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이었어요. 저는 설거지와 청소를, 아내는 주방 보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딸은 안가에 남아 있어야 했어요. 어린 여자아이가 밖에 돌아다니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평생 처음 해보는 육체 노동이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손이 튼튼한 게 아니라 물에 불어서 하얗게 됐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불법 체류자니까요. 식당 주인 아저씨는 조선족이었는데 탈북자라는 걸 알면서도 일을 시켜줬어요. 힘들지? 그래도 참아. 여기서도 살기 힘든 게 북조선이랑 비슷해. 그분도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는 나았어요. 적어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으니까. 어느 날 저녁 식당 문이 열리면서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공안입니다. 저희를 잡으러 온 걸까요? 주인 아저씨가 저희에게 눈짓했어요. 부엌으로 숨으라는 신호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재빨리 부엌 안쪽 창고로 숨었습니다.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경찰들이 주인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요즘 이 동네에 탈북자들이 많이 숨어 있다던데. 혹시 수상한 사람 본 적 없어요? 주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희 식당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경찰들이 식당을 둘러봤습니다. 주방 쪽으로 오려는데 주인이 얼른 맥주를 내왔어요. 경찰님들 고생 많으시죠? 한잔하세요. 경찰들이 웃으며 맥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주방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 경찰들이 나갔습니다. 창고에서 나온 저희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말했어요. 이제 여기도 위험해요. 빨리 한국 가는 게 좋을 거예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트가 막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날 밤 안가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가 튀어나올 것만 같았어요. 아내가 제 팔을 꽉 잡고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곧 나아질 거야. 조금만 참자. 안가에 도착하니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무서워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오빠는 뭐하고 있을까요? 저는 딸을 안아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할머니, 저희 어머니는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아들이 파견 갔다고 속고 기다리고 계시겠죠. 아들은 군대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우리 가족이 탈북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밤 또 악몽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찾아 헤매는 꿈이었어요. 철수야, 어디 갔니? 엄마 여기 있어. 어머니가 평양집 앞에 서서 저를 부르는데 저는 중국 땅에 있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점점 작아지고 사라지는데 저는 손을 뻗어도 닿지 않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니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물었어요. 또 어머니 꿈 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어머니를 버리고 나왔어. 아내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중국에 숨어 있었어요. 식당에서 일하고 안가로 돌아가고 그 반복이었습니다. 딸은 햇볕도 못 보고 방 안에만 있었어요. 24살 젊은 나이에 꽃다운 시절을 이렇게 보내야 한다니. 그러던 어느 날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루트가 뚫렸습니다. 이번 주에 출발할 수 있어요. 드디어입니다.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비용이 더 필요합니다. 1인당 3,000달러예요. 3,000달러면 우리 돈으로 300만 원이 넘습니다. 3명이면 900만 원입니다. 저희 돈으로는 부족했어요. 제가 식당 주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아저씨,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꼭 갚겠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넉넉한 형편이 아닌데, 하지만 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모르는 척 하겠어요. 그분이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중국에서 보낸 석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숨어 지내야 했어요. 북한에서는 감시당했지만 그래도 당당히 걸어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불법 체류자로 쥐처럼 숨어 지내야 했어요.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목표가 있었어요. 거기 가면 저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딸은 제대로 된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희망 하나로 저희는 버텼습니다. 2018년 7월 드디어 중국을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브로커가 저희를 데리러 왔어요. 오늘 밤에 출발합니다.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으로 갑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가면 됩니다. 라오스? 태국이요? 지도로만 보던 나라들이었어요. 밤 10시 작은 트럭이 안가 앞에 섰습니다. 트럭 짐칸에는 이미 다른 탈북자들이 타고 있었어요. 모두 10명쯤 됐습니다. 저희를 포함해서 13명이 좁은 짐칸에 타야 했어요. 짐으로 위장하기 위해 짐칸 위에 천을 덮었습니다. 숨소리도 내지 마세요. 검문소 지날 때 들키면 다 끝입니다. 브로커의 말에 모두 긴장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어요. 덜컹거리는 트럭 안에서 저희는 서로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탁했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몇 시간을 달렸을까요? 트럭이 멈췄습니다. 밖에서 중국어 소리가 들렸어요. 검문소였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짐 배달 갑니다. 운전사와 경찰의 대화가 들렸어요. 저는 딸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숨소리라도 들릴까봐. 경찰이 트럭 주변을 돌아다니는 소리가 났습니다. 짐칸을 두드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딸이 제품에서 떨고 있었고 아내도 온몸을 경직시키고 있었어요. 좋아요, 가세요. 경찰의 말에 트럭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검문소를 몇 번이나 더 지나야 했어요. 이틀 동안 트럭을 타고 달렸습니다. 중간중간 멈춰서 화장실도 가고 물도 마셨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짐칸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팠어요. 딸아이는 계속 토했습니다. 멀미가 심했거든요. 드디어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한다고 했어요. 산길을 넘어서 라오스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저희는 트럭에서 내렸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서지도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산을 넘습니다. 2시간 정도 걸어야 해요. 조용히 빨리 갑시다. 새로운 브로커가 앞장섰어요. 저희는 줄지어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캄캄한 밤이었어요. 손전등도 없이 달빛만으로 걸었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가시에 찔리고 지느길에 미끄러졌어요. 딸아이가 울먹였습니다. 아빠 너무 힘들어요. 못 가겠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자. 저기만 넘으면 돼. 하지만 산은 끝이 없었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을 걸었는데도 정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지쳐갔어요. 노인 한 분이 주저앉았습니다. 더는 못 가겠어요. 여기서 죽을래요. 브로커가 그분을 일으켜 세웠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진짜 죽습니다. 일어나세요.
새벽 5시쯤 드디어 라오스 땅에 들어섰습니다. 작은 마을이 보였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었다가 태국으로 갑니다. 저희는 한 농가에 묵었어요. 라오스 사람이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탈북자들을 숨겨주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라오스에서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상처를 치료하고 체력을 회복했어요. 딸의 발은 물집으로 뒤덮였고 저도 허리를 다쳐서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쉬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빨리 한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태국으로 가는 날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버스를 탔어요. 관광객인 척 위장하는 겁니다. 브로커가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줬어요. 혹시 경찰이 물어보면 관광 왔다고 하세요. 한국말 하지 마시고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라오스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논밭 마을 사원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유롭게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숨어 다녀야 할까요? 같은 하늘 아래 사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태국 방콕에 도착한 건 사흘 후였습니다. 큰 도시였어요. 높은 빌딩들, 많은 차들, 화려한 불빛들. 평양보다 훨씬 컸습니다. 딸아이가 눈을 크게 뜨고 창밖을 봤어요. 아빠, 여기 진짜 크다. 저도 놀랐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요. 브로커가 저희를 작은 여관에 데려다 줬습니다. 내일 아침에 한국 대사관에 가세요. 거기서 탈북자라고 말하면 보호해 줍니다. 제 연락처는 버리세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말하고 브로커는 떠났습니다. 그날 밤 여관 방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에서 석 달을 숨어 지내고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까지. 정말 먼 길을 왔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내일이면 한국 사람들을 만나요.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민족인 사람들이 사는 나라. 저희를 받아줄까요? 환영해 줄까요? 다음날 아침 저희는 한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깃발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저 깃발이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습니다. 대사관 정문 앞에서 경비원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경비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무전기로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한국 사람이 나왔어요. 탈북자분들이시죠?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내가 저를 부축했고 딸도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해냈습니다. 드디어 안전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대사관 안은 따뜻했습니다. 직원들이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물과 음식을 주고 씻을 곳을 마련해줬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곧 한국으로 보내드릴게요. 직원의 말에 저는 감사하다고 몇 번이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저희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였어요. 평생 처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어요. 저 구름 너머에 한국이 있습니다. 딸의 미래가 있습니다. 저희의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15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제 발이 떨렸어요. 드디어 한국 땅입니다. 대한민국 땅을 밟는 겁니다. 공항이 너무 컸어요. 평양순환공항과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밝은 불빛이 가득했어요. 공항에서 통일부 직원들이 저희를 맞아줬습니다. 환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를 차에 태워서 하나원으로 데려갔어요. 하나원은 탈북자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도록 교육받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한국 역사,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활 적응 등을 배웠어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정부를 비판해도 잡혀가지 않는다는 것,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것. 믿기지 않았어요. 어느 날 컴퓨터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인터넷 사용법을 가르쳐 줬어요. 원하는 걸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북한 의료라고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기사와 자료가 나왔어요. 북한 병원의 참상, 의약품 부족, 환자들의 고통. 제가 겪었던 일들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이 저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걸. 북한 전역의 의사들이 환자들이 똑같이 고통받고 있었다는 걸.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나서 저희는 서울 근교에 집을 얻었습니다. 정부에서 정착금을 줬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저희에겐 궁전 같았습니다. 온수가 나오고 난방이 되고 전기가 24시간 들어왔어요. 딸아이가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면서 신기해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마트였습니다. 처음 대형 마트에 갔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울었어요.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쌀, 고기, 야채, 과일, 과자, 음료수.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양이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는 배급소에 쌀 한 대 받으려고 하루 종일 줄 서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마음대로 고를 수 있었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제대로 온 거예요. 여기가 진짜 천국이에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곳이 자유의 나라구나. 가장 하고 싶었던 건 병원에 가는 거였습니다. 저는 응급실에 갔어요. 구경하러요. 의사인 제가 어떤 곳인지 보고 싶었거든요. 응급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약이 있었어요. 온갖 종류의 약이 다 있었습니다. 항생제, 진통제, 링거액, 마취제, 심장약, 당뇨약. 북한에서 구하려고 애썼던 모든 약이 여기 있었어요. 의료기계들도 최신형이었습니다. CT, MRI, 인공호흡기. 평양대학병원에도 없는 장비들이 여기엔 있었습니다. 한 간호사가 저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 의사입니다. 북한에서 온 의사인데요. 여기 병원을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간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불러줬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저를 안내해 줬어요. 북한에서 의사셨다고요? 대단하시네요. 여기 둘러보세요. 그분이 약국을 보여줬습니다. 선반마다 약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의사가 물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약들이 없어서 환자들이 죽었습니다. 제 손으로 살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많은 약이 있네요. 그 의사가 제 어깨를 두드려 줬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제 여기서 새로 시작하세요. 한국에서 의사 면허 다시 따면 저희와 함께 일할 수 있어요. 그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다시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한국 의사 면허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북한 의학과 한국 의학이 많이 달랐거든요. 용어도 다르고 치료법도 다르고 약 이름도 달랐습니다. 딸도 의대에 다시 입학하려고 준비했어요. 한국에서 의대에 들어가려면 수능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딸은 도서관에서 밤낮으로 공부했어요. 아빠, 저 꼭 의사 될 거예요. 제대로 된 의사가 될 거예요. 2020년 저는 요양병원에 취직했습니다. 한국 의사 면허는 아직 못 땄지만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면허 시험을 준비하는 겁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환자를 돌볼 수 있다는 것, 약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에 할머니 한 분이 입원하셨어요. 80대이신데 심장이 안 좋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장약을 처방했고 제가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맙네, 젊은이. 저는 그 순간 평양병원에서 죽어간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와서 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환자분께 심장약을 드렸어. 북한에서는 그 약이 없어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여기서는 약이 있어서 할머니를 살릴 수 있어.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 우리 잘 온 거예요. 여기서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2023년 드디어 제가 한국 의사 면허를 땄습니다. 5년이 걸렸어요. 늦은 나이에 다시 공부하느라 힘들었지만 해냈습니다. 딸도 의대에 합격했어요. 저희 부녀는 의사의 꿈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선생님, 저 어제보다 좀 나아졌어요.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북한에 둔 가족들이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요? 제가 돌아오지 않는 걸 알고 계실까요? 아들은 군대에서 무사히 제대했을까요? 저희 가족이 탈북한 걸 알고 처벌받진 않았을까요? 밤마다 그 생각에 잠을 설칩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선택이 옳았다고 믿어요. 딸은 여기서 제대로 된 의사가 될 겁니다. 환자를 살리는 의사, 약이 충분한 곳에서 일하는 의사. 그게 제가 원했던 겁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저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의사로서 돌아가고 싶어요. 그곳의 병원에 약을 가득 채우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싶습니다. 제가 살리지 못했던 환자들을 위해, 제가 떠나온 동료 의사들을 위해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핏줄이고 같은 아픔을 느낍니다. 그들도 병이 나면 아프고 가족을 사랑하고 꿈을 꿉니다. 다만 그곳에는 자유가 없고 약이 없고 희망이 없을 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북한의 현실을, 의사로서 겪었던 고통을, 그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여러분이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제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라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병원에 갈 수 있는 것, 약을 구할 수 있는 것,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기적입니다. 부디 이 기적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북한에 남아있는 2,500만 명의 동포들을 위해,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저는 오늘도 병원에 갑니다. 환자를 살리러 갑니다. 제대로 된 의사로서 자유로운 땅에서, 약이 충분한 곳에서. 이것이 제가 바랐던 삶입니다. 이것이 제가 강을 건너온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나라에 받아줘서, 새로운 기회를 줘서, 제 딸의 미래를 지켜줘서. 저는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는 AI와 상상력을 더해 재구성한 픽션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북한 의료 현실의 붕괴, 핵무기 개발로 인한 민생희생, 그리고 탈북민들이 겪는 생사를 건 여정은 결코 허구가 아닙니다. 평양의사였던 주인공이 느꼈을 무력함과 절망, 딸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했던 그 선택의 무게를 상상해 보셨나요? 어머니를 두고 떠나면서 느꼈을 죄책감은 또 어땠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주인공이었다면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그리고 한국의 풍족한 의료 환경을 보며 어떤 감정이 드셨을 것 같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